네, 국가 정책의 팩트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팩트 방앗간입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새로운 세제와 지방 성장 지원, 그리고 청년과 서민 지원 방안도 담겼는데요. 오늘 청와대 팩트 방앗간에서 그 핵심 내용과 국민 여러분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큰 방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 개편이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기본 원칙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추진의 목표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주용 주택자라도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이거나 비거주,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종부세는 내년에 중간 단계를 거쳐서 28년에 본격 시행이 되고 양도세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현행 유지를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28년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서 29년에 본격 시행하는 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자나 지방주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 등 현실성을 감안한 방안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네.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그리고 비거주 주택의 과세를 합리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공시가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가로 환산하면 예전에는 한 17억 정도에서부터 종부세를 매기게 됐는데 이번에는 시가 20억. 부터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액이 이하는 아예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과세가 되기 시작하더라도 시가 20억부터 시가 한 30억 수준까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부담을 완화시킬 드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시가 30억의 주택에 한 10년간 거주하신 60세 어르신이 계시면 이 경우에는 종부세가 지금은 91만 원인데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되면 76만 원으로 15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억 수준 이하의 분들은 종부세를 안 내거나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30억 원 수준의 그러니까 주택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이 적용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1주택자라도 일정한 가액 이상,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각각의 개인별로 주택을 거주한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40억에서 50억 원 이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혜택이 좀 과도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형평성을 높이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과세 정상을 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희가 은퇴하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대해서는 납부유예 제도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새로 신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그 집에 거주하셨고 근데 보유세 부담을 받더니 작년에 소득보다 10%를 넘는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납부하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납부유예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납부유예를 확실히 확대시켰고요. 또한 기존의 납부유예 제도도 있는데요. 5년 이상 보유하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상이면 7천만 원 이하면 납부유예를 해줬는데 이것도 규정을 바꿔서 8천만 원 이하까지는 납부유예를 허용하도록 그래서 네.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납부유예를 하려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는 주택담보 대신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거기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증보험 가입하면 보험료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 보험료 부담을 이번 납부유예 할 때 이자 가산에서 차감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1주택자에서 비거주인 경우에도 저희 과세가 정상화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 말했듯이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부담이 늘게 되는데 다만 저희가 약간 시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세 대상이 주거용하고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과세 대상 기준 아까 시가 20억이 넘어야만 종부세 부담이 되고 그중에서 주거용이냐 비거주가 갈라지는 거지 네. 비주거라고 해서 과세 대상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20억을 넘는 주택 안에서 주거냐 비거주냐 갈라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내가 거주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비거주라고 할 거냐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라라고 네. 했고요. 그 취지가 뭐냐면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나는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 하면은 저희들은 거주로 인정해 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취약이나 전학 아니면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복양을 위해서라도 비거주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주용 주택으로 봐드리겠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이슈가 사연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 그걸 좀 부득이한 사유라면 저희가 좀 폭넓게 인정하려고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 그리고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경우. 예, 그런 건 인정해 주려고 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그 도저히 이제 거주하기 어려워서 집을 팔겠다. 부유세 부담이 있으니 네. 그래서 팔려고 했더니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서 실거주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우니까 팔기가 네. 어렵다.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파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올해 말까지 토호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 세입자가 있어서 신청까지 하면 그분들의 세입자가 있는 동안에는 그걸 유예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유예를 지금 해놨고요. 예를 들면 5월 달에 이미 임대 중인 사람이라면 무주택자가 산다고 했을 경우에 이분이 2028년 5월까지는 거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매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네. 제가 해놨는데 이거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추가적으로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매도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불균형을 바로잡자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그리고 비거주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게 네. 증세 아니냐 네. 그런 시선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정부가 강조하는 이 개편의 취지는 네. 무엇인지 한번 먼저 짚어주실까요? 저희는 네. 세수 정대를 목적으로 이번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과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럼 이렇게 거둬지는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 정부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 이걸 받아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늘어난 세수는 중앙 정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네. 주택의 수가 아니라 보유주택의 합산 가액으로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맞습니다.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요게 저희가 이제 우리 부대님 같이 토론했을 때도 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많았습니다.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입장이고 반대 의견이 별로 없었던 아이템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공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억 원 주택을 세 채를 들고 있는 분은 2%의 세율을 부담하는데 30억 공시가 30억 주택에 한 채를 갖고 있으면 1%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의 보유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율 체계 안에서 주택수 기준을 없애고 단일한 세율 체계를 가짐으로써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어나서 형평성을 높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율이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합쳤으니까 네.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아까 이제 종부세는 내년에 중간 단계를 거쳐서 28년에 간다. 이 네. 세율도 27년에 중간 세율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상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개편이 됐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네. 장기 거주 거주 소득공제로 소득공제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보유했는지 이것보다 실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를 거주하셨는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현행 제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1주택자의 경우에 보유를 하면 해마다 4%씩 거주를 하면 해마다 4%씩 해서 최대 10년간 40에서 80%의 공제를 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유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그런 취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한 해에 8%씩 넣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80%가 되도록 했습니다. 현재도 보면 보유 4%, 거주 4%지만 거주하시는 분은 보유가 자동이기 때문에 네. 해마다 8%씩 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다. 네. 현행대로 10년을 계시면 80%가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은 보유가 이제 그 지원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세부담이 이제 늘어나는 부담이 네. 되시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유 4%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28년이 되면 보유를 2%로 지금 해마다 2%씩 늘게끔 그리고 거주를 대신에 6%로 늘리는 상태로 개선하고요. 29년이 되면 거주 8%를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체제로 갖게 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그 제도의 이름만 맞습니다.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제의 방식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도, 네. 공제 한도를 새로 두기로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렇습니다. 그 양도 차익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해당 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기 때문에 네. 양도 차익이 작든 크든 80%가 공제되다 보니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제
금액이 늘게 됩니다. 공제율에 따라서 당연히 늘게 되겠죠. 그래 되면서 과세형평에 대한 저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면 15억에 사서 5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35억인데 거주를 10년 하게 되면 여기서 장특 공제가 작동이 돼서 약 20억 원을 소득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게 너무 크지 않냐. 네. 그래서 비율도 있지만 어떤 한도를 정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요거다가 양도세를 3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내년에는 한도를 두지 않고 현행처럼 다 인정합니다. 80%다 인정하고 28년에 되면 중간 과정을 거쳐서 한 20억까지 한도를 잡고 29년에 되면 10억 원의 한도를 잡는 식으로 해서 3년에 걸쳐서 시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0억이 적용되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 제가 한 대략 보면 이게 가액과 뭐 여러 가지 제도에 따라 변형이 많아서 확정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통상으로 보면 대략 양도 차익이 한 20억 그래서 한 8대 가격 한 30억 정도 되는 분들은 공제 한도가 10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이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80%를 다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과세 형평의 제고를 위해서인 그렇습니다. 거고요. 이번 개편으로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조정이 되고 네. 그 고령자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세제 혜택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비거주 다주택자의 매각을 좀 유도하면서 네. 고령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사실상 좀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네. 취지는 어떻습니까? 절대 이주 유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부대님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냐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퇴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양도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고 특히나 고령자분들이 만약에 은퇴해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을 가겠다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배려가 꼭 있어야 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은퇴를 등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주해서 있으시다면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는 50%를 감면하고 최대 5억까지 해서 감면해 드리겠다라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차원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저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납부 유예 제도를 저희가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인 분이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약에 1주택자인데 보유세 부담이 작년 소득의 10%를 넘는다고 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납부 유예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주하신다면 이런 납부 유예 제도가 있으시고 파시겠다고 하고 지방을 가신다면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마련해 드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발적 선택을 지원하는 취지다. 그런 측면입니다. 네, 이런 설명 주셨고 아까 그 양도세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 토론에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거래세를 완화해서 보유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네.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가 좀 어떻게 네. 균형을 고려하셨습니까?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유세, 양도세의 균형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씀이 네. 나와서 제가 하나 이제 저희들이 마련한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냐면 양도세 경우에는 시가가 30억 원이 안 되는 주택, 제가 보니까 저희 공동주택 전체 한 98.9%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의 대다수의 일반적인 만약에 1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약에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현재는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공제액에서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기본 뭐 장특 공제하고 그리고 250원을 추가로 빼주고 있는데 250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으로 해서 10배 정도 늘려서 더 빼주드리겠다. 그래서 30억 미만의 주택을 팔 때는 2,500만 원 빼주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대략 최대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드린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이것도 균형을 좀 고려를 한 거고요. 그거 외에도 아까 전에 고령자분들이 비수가 가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말고도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이 늘면 팔고 싶을 수가 있는데 팔 때 배려를 해달라 해서 이것도 중과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저희가 네. 도입했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주택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싶을 때 지방 경기가 안 좋으니 지방주택 살 때도 좀 양도세 혜택을 달라, 종부세 혜택을 달라고 해서 만약에 비수도권의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주택을 만약에 사겠다고 하시면 광역시를 제외한 경우에는 1주택자 특례를 주고 주택수도 배제하는 이런 제도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다주택자 매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됐다고 맞습니다. 유예는 밝혔잖아요.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시적 그 유예, 한시적 중과 유예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중과 유예를 다시 도입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정확하게 네. 다시 설명을 해주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먼저 유예하고 한시 완화는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현재 양도세가 어떻게 이제 중과가 되냐면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양도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의 금액을 갖고 소득세 유리 적용이 되는데 6%에서 45%까지 양도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판 집이
한 30% 세율을 맞는 거다라고 하면 1주택자면 30%의 소득세를 세율을 매기는데요. 2주택자면 거기에다가 현재 조정지역 내에 2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20%를 얹습니다. 그래서 30% 아니고 50% 세율을 맞게 됩니다. 이게 중과입니다. 그래서 원래 5월까지 이거를 정리를 하면 중과 안 하고 원래 30% 세율로 매기겠다. 이게 중과 유예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중과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보유세가 변할 줄을 모르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책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유세를 이렇게 올릴 거면 테러를 열어줘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원래 기본 세율만 적용한 건 아니고 20% 중과를 하는 대신에 내년까지는 5%만 2주택 경우에는 5%만 중과하겠다. 내년이 지나면 10%,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다시 중과를 제도를 원복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하되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그러면 중과 유예가 끝난 다음에 5월부터 올해까지 파는 분들은 중과가 되거든요. 20% 네. 중과됩니다. 그분도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중과 받았던 분들도 혜택을 새로 주게끔 해서 내년에 판결랑 동일하게 취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다, 사실과 그렇습니다. 다르다 바로 맞습니다. 잡아주셨고 사실상 그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같이 계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야기이기도 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목표로 이번 세제 개편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네. 전환이 늘어나는 네. 현상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공공임대를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등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의 적정 면적 등 선호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보자 이런 걸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번에 세제 개편 안에서도 주거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월세세 공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도가 연간 1,000만 원까지인데 이걸 1,200만 원, 그래서 월 100만 원까지는 이 제도를 혜택을 받게 되고요. 혜택의 내용은 공제를 해주는데 소득에 따라서 17% 하는 데가 있고 15% 하는 그 율이 정해진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득권을 다 트고 전부 다 17%로 적용하게끔 해서 높은 세율을 공제해드리겠다는 게 있고요. 그거 외에도 현재 공급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설을 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이런 내용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려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울이고 있고요. 착공 시기도 늘어나는 게 않고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공급 확대를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현재도 지금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발표드릴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 의견을 계속 경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의견들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많이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 정책이 내실화되도록 더욱더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 서민과 청년, 지방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네, 국민이 맞습니다. 이렇게 좀 피부로 와닿는 네. 실제 체감할 네. 수 있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제일 큰 게 EITC라고 해가지고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확대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보전을 위해서 소득 요건과 직업액이 있는데 둘 다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네. 소득 요건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구를 예를 들면 800만 원 올려서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이 대책의 혜택을 받고요. 지급 금액도 30만 원 올려서 330만 원에서 360만 원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가 저희가 추산해 보면 한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73만 가구가 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세제 지원액도 한 4조 7천에서 5조 9천으로 1조 2천액을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혜택을 드린 게 있고요. 청년의 경우에 보면 아까 제 월세 제도 관련해서 주거비 부담 문제 때문에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 공제를 해드린다고 했고요. 이거 말고도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저희가 소득 공제를 해드리는데요. 이것도 소득 구간에 따라서 15%가 있고 12%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소득과 무관하게 다 15% 공제를 해드리겠다 이런 걸 했고요. 또 혼인 같은 경우에도 결혼 페널티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세 보전금을 각각이 이제 혜택을 받아서 40% 공제를 해주거든요. 각각 혜택을 받고 있는데 결혼하시면 이게 한 분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들이 만약에 주거가 부득이하게 합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각자 공제해드리도록 그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관련돼서도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의 취업자에 대해서도 현재 청년의 경우에는 5년간 90%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지방에 대해서는 10년간 90%를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이번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더 드리려고 하고요. 또 청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지방에 근무하면 현재 수도권에 근무하면 3년간 70% 근무하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네. 지방에 근무하면 3년간 90%를 감면하도록 저희가 혜택을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과 미래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내 생산 세액 공제라는 네. 것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6대
전략 분야가 그 대상인데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그리고 AI 로봇 부품입니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배경은 어떤 것이 네. 있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급망 충격이 저희가 많이 크다 보니까 공급망에 대한 저희가 대응이 필요하고 이번에 중동 전쟁을 겪어보니 기후 위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다. 에너지 안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이 국내에 취약하다면 그리고 굉장히 유망하다면 미래에 유망하다면 생산을 도와주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어떤 분야를 지원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제가 6개 분야를 골랐습니다. 관계업체 의견도 듣고 국내가 얼마나 취약한지도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했는데요. 이제 녹색 기후와 관련돼서는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그리고 공급망 관련해서는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을 정했는데요. 하나 여기가 저희가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분야는 정했는데 세종적으로 그 분야에서 이제 나중에 시행령을 통해서 정할 때는 어떤 걸 하냐면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고요. 해당되는 부품, 그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부품이 들어가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품 전체를 소비자가 쓰기 위한 최종 단계의 제품에 대한 게 아니고 이거는 부품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 취약하다. 이 부품이 되도록 되는 그 기업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차 전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로 관련된 뭐 모듈이나 셀 이런 거에 대한 양극재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면 이거를 쓰는 완성품만 다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도 네.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2차 전지 왜 혜택을 봅니다. 네. 전기차가 왜 빠졌냐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예.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전기차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는 지금 현재 생산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기반에 취약한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다른 나라 여러 가지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생산이 기하기 어렵거든요. 이분들에서 지원해서 이게 2차 전지를 통해서 전기차도 가고 사실은 2차 전지를 전기하면 전기차뿐만 아니고 ESS, 네. 드론, 로봇 다 혜택을 줍니다. 어. 그분들과 다 최종 산업에 도움을 받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완성품이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부품. 것에 대해서 네. 이제 지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을 새로운 네. 성장의 중심으로 세우는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지방 기업의 투자 그리고 지역 노동자의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아까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말씀 노동자가 취업했을 네. 때 받는 소득세 감면 제가 잠깐 설명드리니까 네. 다시 반복은 하지 않을 거고요. 기업이 만약에 지방에 가서 생산 활동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럼 세제 혜택이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현재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R&D 할 때 법인세에서 깎아주고요. 투자를 해도 법인세에서 깎아줍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생산세 공제도 지방에서 하면은 저희들이 세제제를 주지 않습니까? 이 주는 거를 수도권에 주는 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도권에 주는 그 지원액을 올릴 겁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이 아니면은 10%를 올리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광역시가 아니고 좀 더 지방이면은 30% 올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다, 힘들다, 굉장히 우대가 진짜 필요하다 비수도권 중에서 그런 분들한테는 50%. 그래서 1.5배 세제는 강화하도록 이 세 가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처음에 뭐 5%를 지원해주면은 그게 7.5%, 1.5배를 더 주는 식으로 해서 확대되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이 세제를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비수도권으로 가서 생산활동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 네.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산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산한 시점에 직접 지원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구체적으로 좀 예. 어떤 게 어떻게 변할까요? 네, 이게 이제 약간 오해가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출산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30만 원 세제 지원, 뭐 세액 공제, 둘째는 50만 등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진다라고 제가 이제 자료를 나가는데 그럼 이게 뭐냐 왜 안 하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세액 공제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세제는 연말 정산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애를 가졌는데 태어났는데 지원은 내년에 연말 정산을 가니까 바로 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이건 세제 지원이다 보니까 나는 소득세를 안 내라고 하시는 분은 이게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째 아이가 50만 원인데요. 네. 저는 총 세금이 40만 원이야. 그러면 40만 원 깎아주고 10만 원은 방법이 없습니다. 네. 감면이 더 해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소득에 따라서 역진적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없애는 대신에 예산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바꿨고 예산이 지금 현재 한창 작업 중이고 네. 8월 말 9월 초쯤에 이제 나올 건데요. 그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텐데 예산을 짜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 의견을 어제 이제 저희한테 주셨는데 내년에 발표할 내년 예산에 담을 때 출산세 공제를 받는 공제액보다 더 드릴 것까지 고민해서 검토 중이다. 오.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안심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쭉 말씀해 주셨지만 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 기업 그리고 지방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 팩트 방앗간은 국민의 삶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형일 차관님과 함께했고요. 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